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현재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수십 년간 반도체 업계의 지상과제였던 노광 중심의 미세화에서 벗어나 이제는 첨단 패키징을 통한 거대화로 판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 흥미로운 변화의 흐름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칩의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회로를 최대한 가늘고 미세하게 촘촘히 그려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물리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레티클 한계죠. 가로 26mm, 세로 33mm, 딱 이 크기가 현재 노광 장비가 한 번에 도장을 찍어낼 수 있는 최대 면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AI용 초거대 칩들은 이 면적을 훌쩍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티클을 여러 번 옮겨가며 정교하게 이어붙이는 스티칭 공정을 써야만 합니다. 당연히 노광 횟수도 늘어나고 공정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3억 5천만 달러라는 숫자 한번 생각해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바로 ASML이 내놓은 차세대 노광 장비 하이-NA EUV 딱 한 대의 가격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비싼 장비가 정밀도는 기가 막히게 높은데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면적이 기존 장비의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즉, 칩을 만들기 위한 장비값은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데 면적이 작아지니 노광 공정 횟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 버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TSMC가 아예 판을 바꾸는 해답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 시스템 온 웨이퍼, 줄여서 서버블류 기술입니다. 좁은 면적에 어떻게든 회로를 우겨 넣으려고 비싼 돈 들여 여러 번 노광하는 기존 방식 과감히 내려놓자는 겁니다. 대신 큼지막한 웨이퍼 자체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통짜 칩으로 써버려서 노광 횟수 자체를 대폭 줄여버리는 접근법이죠. 초고가 신규 장비에 목매느니 기존 장비를 쓰면서 물리적인 크기 자체를 키워버리는 게 비용이나 수율 면에서 훨씬 영리하다는 경제적 판단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 변화, 쉽게 레고 블록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과거의 반도체 공정이 수백 개의 작은 레고 조각들을 일일이 잘라내서 다시 힘겹게 조립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새로운 SOSW 기술은 아예 자르기 전에 12인치 웨이퍼 전체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통짜 블록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패키징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칩들을 결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진정한 진화를 보여주는 셈이죠. 그럼 웨이퍼 전체를 단일 칩으로 쓰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고요? 일단 분리된 칩들 사이를 이어주던 거추장스러운 전선들이 아예 물리적으로 사라지거나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전송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고 낭비되던 전력 소모는 뚝 떨어집니다. 세레브러스 같은 기업을 보면 답이 나오죠. 예전 같으면 거대한 서버렉 여러 개를 꽉 채워야 했던 연산 능력을 이제는 웨이퍼 단 1장에 우겨 넣을 수 있는 압도적인 컴퓨팅 밀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64라는 숫자에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단일 소울 패키지 안에 탑재할 수 있는 HBM 메모리의 최대 개수거든요. 칩 면적 자체가 거대해진 만큼 메모리 용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AI 칩 시장의 대장격인 엔비디아 B200에 HBM이 8개 들어가는 것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칩 하나가 품을 수 있는 메모리 양이 무려 8배나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반도체 구조 자체를 뒤엎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메모리 제조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열렸습니다. 칩당 8배의 메모리, 강력한 촉매제죠. 여기에 새로운 전략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의 시스템온 패널, 즉 SOP 전략입니다. 둥근 웨이퍼를 쓰면 가장자리 공간이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각형의 대형 패널을 써서 버려지는 면적 없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이게 TSMC의 SOW 기술에 맞서는 아주 날카로운 전략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광활한 웨이퍼 칩 안에서 데이터는 도대체 어떻게 이동할까요? 여기서 RDL, 즉 재배선층이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구리를 이용한 전기적 연결망인데요. 이 구리선은 웨이퍼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수 밀리미터 단위로 아주 짧게 통신할 때는 정말 경제적이고 효율 최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거리가 조금만 길어져도 저항이 생기고 엄청난 열과 신호 손실이 발생한다는 물리적인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구리의 한계를 깔끔하게 해결해줄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이건 전기 신호를 빛,
즉 광자로 싹 변환해서 데이터를 쏴주는 기술인데요. 칩과 광학 소자를 결합하는 CPU 기술과 맞물려서 칩 외부로 나가는 중장거리 전송을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빗으로 쏘니까 서버렉을 넘나드는 먼 거리라도 데이터 손실도 거의 없고 발열도 없죠. 대용량 데이터를 외부로 펑펑 실어 나르는데 이만한 핵심 기술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기술의 역할을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정리해 드릴게요. 구리를 쓰는 SOSW 내부 연결망은 칩 구석구석 영양분을 공급하는 내부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빛을 쓰는 CPU는 외부 세상과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외부 신경망인 거죠. 이 둘은 서로 파일을 뺏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내부의 전력 효율과 외부의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반드시 공존해야만 하는 완벽한 공생관계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업계에서 CPU와 메모리 사이의 가까운 통신도 빛으로 연결해버리는 시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SOW가 등장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웨이퍼 전체를 단일 칩으로 쓰니까 물리적 거리 자체가 극단적으로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싸고 복잡하게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냥 초근거리는 값싸고 검증된 구리배선 RDL로 연결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진 거죠. 칩 내부 연결만큼은 SOW가 실리콘 포토닉스의 자리를 완전히 꿰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부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 병목 현상이 칩 외부로 밀려나 버렸다는 거예요. 속 칩 내부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워낙 폭발적이다 보니까 웨이퍼 안에 있는 HBM 용량만으로는 그 거대한 AI 모델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서버의 메모리를 끌어다 쓰는 스케일 아웃, 즉 외부 확장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구리선을 쓰면 발열 때문에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외부로 빼내기 위해 빛을 쓰는 CPU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강제되는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설명해드린 연결 구조를 계층별로 싹 정리해보겠습니다. 레벨 0인 칩 내부의 코어 간 연결, 그리고 레벨 1인 딱 붙어있는 HBM과의 연결은 SO of 8 안에서 구리, 즉 RDL이 도맡아 처리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는 레벨 2, 렉 내부 연결이나 레벨 3, 아예 데이터 센터 서버 간의 연결로 넘어가면 매질이 완전히 빛으로 바뀝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와 광 트랜시버가 투입되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구리와 빛이 아주 명확하고 똑똑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아키텍처 안에서 데이터가 여행하는 경로를 단계별로 따라가 볼까요? 1단계, 데이터가 웨이퍼 내부에서 구리선을 타고 미친 듯이 코어 간 연산을 돕습니다. 2단계, 연산이 끝난 데이터는 다시 구리를 통해 바로 위아래 붙어 있는 HBM 메모리들과 번개처럼 교류하죠.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방대한 결과물을 외부 서버와 공유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전기 신호가 빛으로 변환되면서 광통신을 통해 렉에서 렉으로 쏘아지는 겁니다. 바통 터치가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칩의 구조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데 반도체 제조 산업의 밸류체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자본의 흐름이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칩을 미세하게 깎아내던 노광 장비의 독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대한 칩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분야로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관리 솔루션, 무결점 검사와 계측,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정밀 세정과 증착 분야가 엄청난 업사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혜를 입는 분야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 관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웨이퍼만한 거대한 칩이 풀가동되면 특정 영역에서 열이 얼마나 무섭게 뿜어져 나오겠습니까? 기존에 팬 돌려서 바람 쐬어주는 공냉식 시스템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서버 전체를 냉각에게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이나 초고성능 순행식 시스템, 그리고 열을 쫙쫙 빼주는 고열전도성 신소재 도입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검사 및 계측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웨이퍼에서 작은 칩 수백 개를 잘라낸 다음 불량난 칩 몇 개만 골라서 쏙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SOSW 시대엔 어떨까요? 웨이퍼 전체가 그냥 칩 하나입니다. 만약 미세한 결함이나 먼지 하나라도 잘못 묻었다? 웨이퍼 하나를 통째로 폐기해야 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이른바 제로 디펙트, 무결점이 요구되는 거죠. 당연히 수율을 잡기 위한 초정밀 광학 검사 장비와 전자빔 계측 기술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이브리드 본딩 역시 밸류체인 이동의 핵심 축입니다. 아까 제가 웨이퍼 위에 HBM 메모리가 64개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기존의 올록블록한 마이크로 범프 방식으로 쌓으면 공간 효율도 안 나오고 전송 속도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구리와 구리를 분자 단위로 중간 매개체 없이 그냥 한 몸처럼 딱 붙여버리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 통합을 완성하는 마법 같은 기술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대면적을 다루는 징착 및 식각 공정입니다. 12인치 웨이퍼라는 거대한 표면 전체를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로 완벽하게 똑같은 두께로 덮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약간의 두께 편차만 생겨도 칩 전체의 전기적 특성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원자 단위로 얇고 균일하게 막을 입히는 ALD, 원자층 증착 장비와 넓은 면적을 정밀하게 깎아내는 식각 장비들이 웨이퍼급 패키징의 수율을 결정짓는 핵심 키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해드린 이 거대한 기술적 맥락, 딱 한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투자의 중심축이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에서 얼마나 크게 합치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로 선 하나 더 얇게 긋는 것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첨단 패키징 기술로 칩들을 더대하게 통합해서 성능의 극한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반도체 산업이 맞이한 진짜 진화의 방향성입니다. 물론 늘 그렇듯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석에 있어서 리스크도 객관적으로 짚어봐야겠죠. 거대한 레티클을 제작하는 공정 자체도 여전히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고요. 무엇보다 웨이퍼 단위의 수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큰 산입니다. 현재 TSMC가 2029년 양산을 목표로 뛰고 있는데 과연 이 엄청난 난관들을 뚫고 제때 양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최종 요약입니다. 반도체의 진화는 마이크로에서 매크로 스케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칩 내부는 구리 기반의 RDL로 꽉 잡아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외부 데이터는 빛을 쓰는 CPU가 책임지는 완벽한 상호 보완적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패키징, 정밀 본딩, 열 관리, 광학 기술 쪽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의 거대한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수만 개의 거대한 웨이퍼 두뇌들이 빛으로 연결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과연 그 시점이 오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의 속도, 그 자체가 우리의 다음 세대 물리적 병목 현상이 되지는 않을까요? 인류의 기술 발전이 다음 물리적 한계와 어떻게 맞서 싸울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세히 설명해드린 반도체 기술의 진화와 산업 동향에 대한 이 분석은 철저히 객관적인 단순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내용이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를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